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재정의 3대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돈, 나라살림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일단 구조로 보면 들어오는 돈이 있고 나가는 돈이 있죠. 그걸 세입과 세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관리가 있습니다. 매년 들어오는 돈을 다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관리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의 재정은 굉장히 크다. 나라살림은 굉장히 크다. 한국의 GDP가 1950조 정도 되거든요. 2000조 되는 거죠. 중앙정부의 예산 한 550조 정도에다가 지방이 합쳐지고 공기업까지 합쳐지면 한 800조를 넘어섭니다. 900조 가까이 되는데요. 절반이죠. 그러면 한국의 재정 규모가 엄청나게 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50% 정도 되는 거고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70%, 8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이 경제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중심으로 하면 효율성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죠, 분명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여하튼 재정의 규모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처음에 조세 체계가 시작된 여러 나라 중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1700년대, 800년대까지 들어온 수입의 7, 80%는 다 군사비로 지출했습니다. 사회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또 세계를 지배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라고 하면 역할이 뭐냐, 기능이 뭐냐 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원 배분 기능, 또 하나는 소득 분배 기능, 세 번째가 경제 안정 및 성장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은 뭐냐면 이게 그 공공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전기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외교나 또 내지는 사회복지도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역할인데요. 예를 들면 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를 민간이 하는 나라와 정부가 하는 나라가 있죠. 단적인 예를 이걸 한번 들어보면 우리 전기 몇 볼트죠? 220볼트죠. 전압이. 그런데 220볼트가 아닌 나라들이 있어요. 후진국들도 있지만 미국도 그래요. 미국이 110볼트거든요. 우리도 한 아마 70년대까지는 110볼트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납작한 그 코드로 전기를 꼽잖아요. 그거 이제 우리 때는 그게 안전이 잘 보장이 안 돼서 저도 한번 전기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희 세대에는 전기 한번 먹어보는 게 다 경험이거든요. 물기가 약간인 상태에서 깜짝 놀라고 이래 사람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전기를 무서워하게 되죠. 여하튼 그런데 이 전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 소모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영화된 전기 회사들이 돈을 거액을 들여서 인프라를 바꾸려는 생각이 전혀 없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계속 110볼트를 가는 거고요. 한국은 사실상 국영기업이니까 인프라를 건설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전기요금 내실 때 밑에 한번 딱 보시면 두 개의 줄이 더 있어요. 전기요금 말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TV 수신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력기금이 전기요금의 3.3%를 모아놓는 건데요. 지금 1년에 거의 1조 5천억 이상이 거치고요. 모아놓은 돈만 5조가 돼요. 사실은 전력기금이라는 걸 만들어 온 이유는 뭐냐면 한전이 지금 주식이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공공기업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공공적인 일을 어디서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따로 모아놓자 한 게 이 전력기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재생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써요. 그래서 문제인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거를 할 때에 돈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리저리 재배분하고 하는 게 자원 배분이에요. 이게 이제 부담금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부담금은 뭐냐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 사용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이 부담금이 전기도 있지만 물도 있어요. 여러분 수도요금 내실 때 뒤에 밑에 항목이 두 개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도 요금이고요. 하나는 물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서울 시민이 3천억이나 되는 돈을 내서 그 돈으로 상류에서 수지를 지키기 위해서 개발을 못하는 사람들에 주는 돈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또 관료적인 문제가 있죠. 그건 또 깊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 돈을 잘 쓰고 못 쓰고 또 다른 문제고 그 돈을 내야 되는 이유는 또 있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장담하는데 조만간 쓰레기 관련한 부담도 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 찬 건 아니지만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또 이런 식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이제 에너지 문제부터 시작해 쓰레기, 물, 뭐 내지는 어떤 자원이 있겠습니까? 국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반 기업이라면 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고, 교육도 일반 기업들이 할 리가 없잖아요. 자유시장 경제를 목 놓아 외치는 분들이 내세우는 교주 있잖아요. 애덤 스미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이런 이제 고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저도 내내 안 읽다가 10여 년 전에 한번 노트 정리하면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딱 2번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나와요. 비싼 마차에는 더 비싼 세금을 물려야 된다. 누진세. 그리고 뭐가 있냐면 공공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세금 걷어서 해라. 뭐 이런 거. 복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담합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상공업자들, 자본가들은 친목단체도 못하게 막아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 가지고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했다 등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얘기를 하는 거여서 참 안타까운데요. 여하튼 이런 자원 배분에 대한 문제는 경제학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있는 진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의 대가를 이룬 사람들은 좀 편견 없이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를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든 마르크스든 케인즈든 폴란이든 이런 사람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이게 자원 배분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하나가 소득 배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 샌델도 공정이라는 착각 이런 책을 냈는데 정말 공정한 건가? 시험 봐서 점수가 높으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잖아요. 잘 사는 집 애들이 왜 공부를 더 잘할까요? 잘 사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상속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적 관계, 더 넘어서 문화적인 상속까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를 만져봤느냐가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또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났느냐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것까지 있냐면요. 노원구나 이런 데 가면 북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을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을 바꿔요. 도서관에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빌려줘요.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저희 아이를 한번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세상을 바라본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어떻게 되고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이 어린아이가 8살, 9살밖에 안 된 애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득 분배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돈 문제가 아니다. 특히나 요즘 최근에는 장학금 문제가 있는데요. 성적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 살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성적 장학금도 없애고 생활 장학금도 없애야 돼요. 그건 복지로 해결해야죠. 복지로 누구나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체험, 특별 프로그램 중심의 장학금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원 배분과 소득 분배가 큰 두 기둥이라면 또 하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경제 안정 및 성장, 경기 조절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랑일 땐 세금을 걷어서 거품을 좀 줄이고 막 불황일 때는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분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길이 있고 일본의 길이 있다. 독일은요,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 GDP에 35%를 썼어요. 엄청나죠? 우리나라가 2,000조면 700조를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진 않았지만 여하튼 그렇게 쏟아부어요. 독일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통일될 때도 독일은 세금을 더 걷은 게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확실하게 쏟아붓고 91년인가 통일됐죠. 그 다음에 2002년도인가에 그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더 이상 통일 비용 계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일의 효과가 흑자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융위기 때는 또다시 또 그렇게 막대기 돈 쏟아부어서 위기를 넘기고 다시 그 다음에 빚을 갚아서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린자 하면서 찔끔찔끔 투자를 해가지고 꾸준히 부채가 상승해가지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조만간 GDP 대비 300% 부채 비율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PPP 지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한국보다 1인당 소득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30년간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한국도 물론 한번 잃어버렸지만 일본을 넘어설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가에서 하는 경제 안정 및 성장 이런 기능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통일 비용 얘기가 나왔는데요. 논란이 많은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는 저 북한하고 같이 살 수 없어 해갖고 통일을 반대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건 정말 무지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와 가스 파이프가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한국은 엄청난 이제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배 타고 두세 달 걸려서 유럽 가는 수출하고 열차 타고 보름이면 가는 수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요. 안전성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물류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계산하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밀. 이번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 때문에 그 지금 막 소란이 벌어지고 저 한일 해저터널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거가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저터널 반대하고요. 그리고 부산에서 우리 유라시아 철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통일은 비용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독일은요, 동독이 동유럽의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통일되는 순간 자동차 회사, 조선회사 다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유럽에 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으나 망할 회사가 없어요, 북한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북한이 성장할 일만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대로 통일을 반대하고 진보 세력은 진보 세력대로 그게 중요해! 가치가 중요하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해가지고 경제 문제 얘기하면 굉장히 터부시하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어찌됐든 북한도 잘 살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경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우리 남북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라 살림이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 재정의 3대 기능,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경기 조절 기능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